나이가 들수록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어느 날은 손주와 밥을 먹다가도, 어느 날은 지인들과 모임에 나갔다가도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줍니다. 그땐 그랬죠.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저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짝 흐려지고 웃음은 억지로 유지되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자리를 피하거나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과거가 길어질수록 현재가 줄어들고 과거에 머무는 순간 나는 오래된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버티고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도 좋지만 지금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었나. 젊은 날의 추억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놓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과거에 갇힌 사람은 늙어 보이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싫어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과거는 나에게 의미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익숙함이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딸과 아들은 지금의 경제 속도를 따라가고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가 맞다, 예전이 맞다고 고집하는 순간 대화는 즉시 현재에서 끊어집니다. 그 끊어짐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과거는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 현재를 잃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기면 빛나지만 삶의 중심이 되면 짐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는 것은 관계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굳이 꺼내지 않기, 옛날 방식이 떠올라도 지금 방식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언제나 편하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요즘 세상을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손주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방식이 그 아이의 시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자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고 아이들과 대화도 더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대화를 할 때 서로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느낌 없던 햇살, 동네에 핀 작은 꽃, 카페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따뜻함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보면 굳이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것. 새로운 길이 두렵더라도 발을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오늘의 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내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추억은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불빛을 뒤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게 깨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행동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과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를 현재로 끌어내고 다시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입가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같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한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곁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대화의 시작이 늘 몸의 통증 이야기였고, 식사를 하면 음식값이 올랐다는 불평이 따라붙고, 가족이 찾아오면 왜 늦었느냐는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 보면 좋은데 자꾸 불평만 들려서 마음이 좀 무거워져.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딸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나에게만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내려앉아 결국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처음엔 동정이 되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돼.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라도 위로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요즘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상대는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기운이 빠지고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씩 벽을 쌓아 만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걱정이 있고 누구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감정은 전달되는 법입니다. 내가 어둡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내가 계속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졌을까? 스스로에게 묻자 놀랍게도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그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 나는 불평이라는 옷을 입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마디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살겠네. 그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딸은 미소를 지었고 손주는 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평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감사는 관계를 다시 붙여주는 끈이 된다는 걸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얼굴을 늙게 만들고 감사는 내 마음을 젊게 만든다. 처음엔 그 말이 단순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합니다. 원망은 깊어질수록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목소리를 낮게 만들고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는 작아도 빛이 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나를 찾아와준 가족이 있다는 것,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구에게든 감사의 말을 전하기,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오늘 와줘서 좋았다, 손주에게 네가 있어서 참 기쁘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제 마음도 밝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어둡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감사가 내 삶을 바꾸진 않지만 100번의 감사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감사할 것도 함께 많아진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노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불평보다 미소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처럼 누구나 하는 말, 특별할 것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의 진짜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산책도 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냥 넘기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이 조금씩 차오르고 오래 걷기 힘들었고 밤마다 몸이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는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줄 알았고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괜히 검사 받았다가 큰 병이라 하면 더 무서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룬 하루하루가 결국 제 몸 안에서 숨겨진 폭탄의 뇌관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입원 후 처음으로 시간을 들여 제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몸을 더 흐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말처럼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보내는 작은 신호들, 조금씩 길어지는 숨, 쉽게 지치는 다리, 평소와 다른 맥박, 그 모든 것이 위험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했을까? 답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자 귀찮다는 이유로 통증이 와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강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은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의 보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노년의 몸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여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돈 벌려다가 몸을 버렸고 늙어서 몸이 망가지니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 또 다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 와서야 알았지.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춘다는 걸. 우리 모두 늦게 깨닫는 것뿐이지 진실은 늘 같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잃은 건강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아프기 전에 발견하면 살 수 있지만 아프고 나서야 찾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류가 달라지고 관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에 먹던 간식, 스트레스 받으면 손이 가던 단 음식들, 그 모든 게 쌓여 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먹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수면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없는 잠을 억지로 미루면 몸이 더 빨리 상합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병이 스며들기 좋은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명 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든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실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건강을 언젠가 챙길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나의 마지막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나를 살릴 사람은 결국 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이 조금 차도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내가 먹는 것을 돌아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제 경험에서 작은 교훈 하나라도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모임에서 자식의 재산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며 한숨을 쉽니다. 저 역시 젊을 땐 돈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더 먹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은퇴 후 생활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분이 술 한 모금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땅을 사둔 게 크게 올라서 걱정 없어. 우리 아들은 벌써 집 2채야. 말 자체는 자랑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단하시네요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물만 마셨고 한 분은 시선을 떨구며 말없이 자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자랑은 듣는 이를 작게 만들고 말하는 이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결국 결론은 돈이 최고야로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를 반복하는 순간 상대는 나와의 시간을 비교의 시간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함은 거리를 만들고 거리는 결국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적어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좁아집니다. 계산이 습관이 되고 의심이 눈빛을 채우고 돈의 크기가 사람의 진심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돈은 조금 지켜질지 몰라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관계는 약해지고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 노신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벌려고 인간관계를 놓쳤고 나이가 들어선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도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줄 사람. 이들이 바로 진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스스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돈을 자랑하지 않기. 자랑은 나를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작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둘째, 돈에 집착하지 않기. 돈을 너무 잡고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 한 끼의 가격을 따지기보다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돈이 아닌 신뢰를 쌓기.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지만 신뢰는 쌓일수록 단단해지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진 돈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나를 먹여 살릴지 몰라도 사람은 나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돈은 편함을 주지만 사람은 따뜻함을 줍니다. 편함은 잠시 머물지만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나를 젊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이야기를 줄이고 고마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람은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것.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남기는 마지막 기억이 숫자가 아닌 따뜻함이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고 성인이 된 뒤에는 그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조언을 넘어서 간섭을 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언제나 사랑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다친다는 것을.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직장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 그 말이 처음엔 무척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걱정이 때로는 간섭, 때로는 부담,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갑니다. 부모는 돕는다고 했지만 자식은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누군가 내 인생에 간섭하면 숨이 막혔고 선택을 대신하려 들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제가 바로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줄 때는 편하지만 결국 자식은 약해진다. 처음엔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완전히 혼자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담장이 되어 자식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울타리는 보호해야 하고 담장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이든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식에게 말을 건넬 때 항상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말이 자식을 돕는 말인가, 묶는 말인가.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도록 노력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경제가 어떤데? 안정적인 직장 놓치면 후회한다 하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길이면 나는 네 편이야. 다만 위험을 잘 생각하고 준비만 해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한 거였다는 것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걸어주려 하면 결국 그 아이는 자기 다리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면 잔소리할까봐, 내가 말하면 걱정할까봐,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대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간섭을 줄인다는 건 자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 넓게 감싸주고 필요한 순간에만 젠틀리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수록 자식의 날개는 작아지고 내가 믿어줄수록 자식의 날개는 커진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만드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뛰어오르기가 두려울 때 살짝 밀어주는 바람, 넘어졌을 때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바람,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나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바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 부모다. 간섭이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신뢰. 이 두 가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제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나를 얽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젊을 때는 이 말이 참 편했습니다. 기회는 계속 올 것 같고, 내일은 반드시 찾아올 것 같고, 시간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년 전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평소 아주 건강했던 친구였고, 늘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고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가자. 좀 더 여유 생기면. 여행 계획은 늘 나중으로 미뤄졌고, 결국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병으로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찍을 수 있었던 수백 장의 사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길,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들, 모두 나중이라는 말 아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중은 기회가 아닙니다. 나중은 환상입니다. 오늘만이 현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미루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금방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점점 제한됩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진실.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시작하기가 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작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10분씩 걷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해놓고 미루면 어느 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말하지 않았던 그 말들을 전하지 못한 채 영원히 남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큰오빠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었을까?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숨겼을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미루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순간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되면 바로 전화하고, 전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은 약속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으면 내일의 표정이 밝아지고, 오늘 걷기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마음을 열면 내일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나이가 많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고 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과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오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삶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마지막 지혜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오늘을 붙잡는 데서 온다는 것. 오늘을 잡으면 내일이 밝아지고,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비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오늘의 실천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3초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고, 어색해도 유머로 넘길 수 있고, 말이 서툴러도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변명이 허락되죠. 하지만 50, 60, 70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눈빛, 첫 걸음, 그리고 입 밖으로 처음 튀어나오는 한 문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첫 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주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후배들은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은 서운함, 씁쓸함, 그리고 어쩐지 존중이 사라진 듯한 느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지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투가 어색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첫 3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듣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심장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말에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듣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첫 마디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도 네, 알겠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깁니다. 눈빛이 따뜻하거나 옷차림이 단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첫 마디가 다릅니다. 첫 마디에서 이미 상대를 감싸고 높이고 귀하게 다루는 태도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귀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 3초의 상대가 경계할지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첫 문장의 뉘앙스가 이 판단을 거의 8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처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과 차가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결국 그들을 기억하게 만든 건 아주 작은 말투, 한마디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첫마디가 단단하고 딱딱하면 상대의 마음은 순식간에 다칩니다. 반대로 첫마디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기면 그 후의 모든 말이 훨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를 만났는데 처음 뵙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아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같은 말로 시작하면 마음속 작은 문 하나가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대화는 시작보다 빨리 끝나버리죠. 결국 첫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첫 3초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첫 마디는 더 단단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품성,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사람의 귀를 닫게 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었나요? 인생의 후반부는 말 한 줄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마디가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첫 3초입니다. 그리고 이 3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문장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첫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단 한 줄입니다.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말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기억되고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도로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특별함을 남기기엔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의 인정과 존중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투는 이미 절반 이상 품격을 얻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첫 번째 힘은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낮추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이 전해지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따뜻한 신뢰가 생깁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툭 내뱉는 사람보다 상대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품이 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크게 감동받는 순간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단순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크게 봅니다. 그 깊이가 바로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귀찮다는 듯 갑자기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혹은 자식들이 말은 들어주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에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말과 닫혀 있을 때 들어가는 말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힘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품격의 언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로 품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품격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했어요 라는 말보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깊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먼저 낮추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품격의 언어는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심 있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힘은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는 첫 문장에서 방향이 이미 정해집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불만이나 푸념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으로 흘러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작은 불씨 같아서 대화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끝보다 시작에서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젊은 직장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와줘서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 귀한데. 그 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바로 허리를 곧게 펴며 그 어르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깊게 이어졌고, 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처럼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단 한 줄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품격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드러내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솜씨도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짧지만 상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귀는 닫히기 쉬운데, 이 한 문장은 그 고정된 틀을 부드럽게 깨뜨립니다. 상대는
이분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곳에서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낀 경험과 지혜를 누구에게 전할 때 상대가 이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순간 관계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대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고 듣긴 들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귀하게 받겠다는 존중이고, 둘째, 그 말에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어르신이 직장 후배에게 건강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후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은 괜히 말을 꺼냈다고 느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무리한 것 같아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 한 문장에 어르신은 마음이 따뜻해졌고 후배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의 차이는 단 3단어였지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말투는 작은 차이가 모여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이 가진 더 깊은 힘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조언을 주는 쪽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말보다 배우겠다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언한 말이 상대의 행동이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면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는 매우 현명한 도구입니다. 물론 조언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든 조언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예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거칠면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의 선택은 곧 관계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생활습관, 재정 문제 등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 조언을 새겨 듣겠다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단숨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의 말을 존중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모임에서 지인에게, 이웃과 이야기할 때, 심지어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이미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표현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운 말투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은 빛을 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로 풍성합니다. 그 지혜 위에 열린 태도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중심에 두는 말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면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대화가 걱정과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해보면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외로워지고 돈을 내려놓고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아들은 집이 2채야. 이번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같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자랑을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 배려, 따뜻함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돈 자랑은 그 모든 정서적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상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계산보다 상처를 더 많이 남깁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역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듣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이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말투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편안함 대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이 비싸다, 이건 낭비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 손주는 편안함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너랑 먹으니 참 좋구나, 이 시간 참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돈을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감사를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낮고 대화를 경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줄이고 감정, 경험, 감사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안정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즉,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돈에 대한 말 습관입니다. 실제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모을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사람이 재산이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배움을 줍니다. 반면 돈을 중심에 둔 대화는 상대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돈 중심의 말과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감사, 경험, 배려, 지혜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계산을 남기지 않지만 감정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곁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따뜻한 한마디, 고마운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돈이 만드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말이 만드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더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표현의 어려움, 간섭과 배려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고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며 자식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강하게 적용될 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이 회사로 옮겨라. 그 사람은 네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집을 사야 한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게 종속된 것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과잉 개입, over involvement은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율성 감소를 불러온다고 분석합니다. 자식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마지막 결정을 엄마가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인생이 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 같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자식은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도와준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내 선택이 무시된다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은 거리를 만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통해 자식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자식의 모든 일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견은 고맙지만 제가 스스로 해본 뒤 실패하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래된 통계 하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가정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자식의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높을수록 자식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모든 면에서 높아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편하잖아. 맞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해버리면 자식은 강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부딪혀야 성장하고 실수하면서 배워야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할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라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자식이 결정을 내렸을 때 틀렸다고 느껴져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내 선택을 응원하고 지켜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줄 때도 먼저 물어보세요. 이 부분 도와주는 게 너한테 더 편할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에게는 커다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넓은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잡아주되 위로 뻗어갈 여지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뿌리, 자식은 줄기입니다. 뿌리가 너무 단단히 붙들면 줄기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게 지켜만 주면 줄기는 하늘 향해 힘있게 뻗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서로 더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멈추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은 더 깊어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의 선택이 삶의 품격을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밝게 만들지 아니면 후회로 채울지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내일이라는 날은 반드시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을 미루는 순간 인생 전체가 텅 비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후회하는 일의 72%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실패한 것이 후회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가고 싶었던 여행을 미룬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60 이후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가 된 할아버지는 늘 해외여행을 꿈꾸며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야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야지. 돈 좀 더 모이면 가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장거리 비행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갈 걸. 준비보다 용기가 먼저였는데 나는 준비만 하다 시간을 다 보냈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실행하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중에는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나중에 연락해야지 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전화라도 한 통 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계속 이어지고 그 작은 행동이 늦어지면 인연도 멀어집니다. 오늘 생각난 사람이라면 오늘 연락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10분을 걸으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지고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일상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 진료 데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건강 지표 중 즉시 행동 점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도 적고 회복력도 높으며 일상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만큼 오늘 행동하는 힘은 노년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건 운동이나 건강관리뿐 아니라 감정, 관계, 취미, 일상 전반에 적용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활기를 되살리고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삶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마시는 것,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는 것,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인생의 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도 나이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움직이고, 오늘 배우고, 오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건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 스스로 채워가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따뜻해지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행동이 행복을 만들고 실천이 품격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져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는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관계, 기대, 미련, 억울함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무게가 되어 내려앉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어르신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젊을 땐 무식해서 편했고 나이 드니 아는 게 많아져서 더 힘들어. 이 말이 참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생각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그 무게를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오래 묵혀둔 상처가 문득 떠올라 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서 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꽉 조여오죠. 법륜 스님은 고통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쓸데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놓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며느리의 말투 하나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고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았던 적, 지나간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적.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 감정들이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곧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감정의 상당수가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심리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상담 이유 1위가 관계 스트레스, 2위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쌓아온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는 비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우고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내가 왜 50년 동안 바꿔보겠다고 애를 썼지?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의외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금세 마음이 다치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 사람의 일이다. 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에서, 중년에는 직장에서, 노년에는 가족 안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라지고 오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남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기를, 그리고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했던 생각들 중 하나라도 그래,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볼 겁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헛된 믿음들, 쓸데없는 집착들, 그리고 놓아야 할 감정들, 지금부터 그 무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진짜 가벼운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작은 감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고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착각,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믿음들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마음의 함정들을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집착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음을 갉아먹는 집착은 얼마든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의 시선, 과거에 대한 후회, 끝없는 비교, 기대, 욕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50, 80대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체면, 예의, 남의 눈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길거리에 혼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괜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는데 하루 평균 3%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97%는 사실 내 상상이라는 거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그 시선은 알고 보니 전부 내가 만든 그림자였더라.
두 번째 함정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건 마음의 독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과거의 후회를 자꾸 떠올릴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면 삶은 무거워지고 바꿀 수 있는 오늘은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삶을 잠식하는 습관입니다. 저 집은 여행도 잘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손주들한테 사랑받는다던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모든 비교는 마음의 열등감을 키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느끼는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늘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남은 더 행복해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누군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아들이 꼭 와주겠지. 며느리가 이번 생일만큼은 챙겨주겠지. 남편이 이번엔 알아주겠지. 하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 안 하면 감사하게 되더라.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만 더라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조금만 더 편해지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끝이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의 증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다정했으면, 아들이 말이라도 좀 예쁘게 했으면, 며느리가 조금만 이해심이 있었으면.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듯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합니다.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 기준을 상대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착각들은 모두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에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후회, 그 비교, 그 기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가요? 혹시라도 맞아, 내가 괜히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착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남 탓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비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유로워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감정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속 시간이 많아지고 그 빈자리를 오래 쌓아온 감정들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남편이 화내도 금방 잊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소한 말도 오래 남더라.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대신 감정의 깊이는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내가 약해졌다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과 같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나는 괜찮아 보이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강해 보여야 했고, 자식에게 의지가 되어야 했고, 사회에서는 빈틈없는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나의 감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라는 자책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세대는 성공해야 가치 있다, 참아야 덕이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기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면 좋은 부모, 연락이 뜸하면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예의를 차리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세계 노인심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정서적 고통의 70%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는 즉 외부 문제보다 내면의 시선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찰, 셀프 observation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지? 라고 한 템포 쉬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서운할 때 단순히 저 사람은 나한테 예의가 없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 말투에 이렇게 흔들릴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오늘 터진 걸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고 있던 건 아닐까? 라고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정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주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는 이유도 사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게 되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크게 아픕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 삶 전체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고통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내 안의 렌즈를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바로 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도 달라지고 일상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은 조금만 더 가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자리 잡으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건강이 조금만 나아지면, 혹은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쯤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다린 행복은 오지 않더라. 이 말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은 먼 미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환경보다 해석, 소유보다 태도, 미래의 목표보다 현재의 만족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렌즈가 과거와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후회는 여전히 마음 한쪽을 찌르고 있고 미래의 불안, 걱정, 가능성은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보니 정작 지금이라는 순간은 비어버립니다. 지금의 햇살, 지금의 바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지나쳐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내 삶의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에게 어느 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오래 생각하던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행복한 줄 모르고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이 가장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손주가 건넨 작은 메모지,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순간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 소중한 조각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돈, 건강, 관계, 성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 40%는 마음가짐, 10%는 환경, 50%는 선택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건강이 조금 나빠져도, 돈이 조금 모자라도,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우리를 평생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금만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말하죠. 행복을 미루는 동안 청춘도 기회도 다 지나가더라.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지금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오랜 착각을 뒤흔듭니다.
행복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기쁨은 돈이 없어도, 자식과 거리가 멀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연구에서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불안 수치가 낮고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건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연습,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찾느라 보지 못했을 뿐,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따뜻한 차 한 모금,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이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지켜낼 습관입니다. 마음은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과거로 끌려가고 비교로 흔들리고 기대 때문에 상처받고 걱정으로 무거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일수록 마음 사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음이 평온한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으며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습관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밥을 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행복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노년층은 우울감이 42% 감소하고 불안지수가 35%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 속 감사가 마음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가진 것들을 보려고 해.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지.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법칙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내가 서운해지고 싶어서 서운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통제가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생겨난 순간부터 사라지기까지 평균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잘 다루면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릴 때,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 자식의 무심함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 감정은 사실 오래 쌓여있던 감정이 올라온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요즘 외로워서 작은 말에도 더 민감해진 건 아닐까?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바라볼수록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어느 68세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바쁜 날에는 말투가 좀 짧아지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무시라고 받아들였던 거야. 사실은 내 오해였는데. 관점을 바꾸는 순간 갈등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나를 괴롭힌 것은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를 해석한 나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습관은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년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집은 손주들이 매주 찾아온다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비교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작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비교는 불행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행복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고령층 심리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6개월 만에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72세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자주 연락은 안 해도 생일은 꼭 챙기더라. 그게 어디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더라고. 이 간단한 태도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많은 어르신들이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절대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보는 방향을 바꾸는 간단한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기반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이야기,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놓지 못한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기억도, 상처도, 미련도, 억울함도, 마음 한편에서 오래 붙잡혀 있던 것들이 삶 전체의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내려놓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편하더라. 이 짧은 말은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내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옥죄는 감정에 묶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려놓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부터 놓아라. 이 말은 인생 후반기의 핵심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 남의 성격, 남의 감정, 남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바꿔보겠다며 마음을 소모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첫 단계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서운함을 계속 쌓는다면 결국 고통은 나의 몫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안 오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바쁜가 보다. 그럼 난 오늘 나를 위해 뭘 해볼까 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뀐 건 자식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관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붙잡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외로움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커지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생채기를 남깁니다. 내려놓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음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정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이 감정도 억지로 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려놓기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갇히게 만드는 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규정하면 마음도 작아지고 삶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오던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만 바꾸니까 평생 안 되던 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이 말은 내려놓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잡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잡아야 살 수 있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놓아야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인생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면 여유가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오면 행복이 자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불어넣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